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2권 부마 사태의 전후 박정희와 카터의 설전. (1975년 7월) 미국 메릴랜드주 포트 미드의 국가안전보장국 NSA 사무실에서 정보분석관 존 암스트롱은 북한군 탱크들을 항공 촬영한 사진들을 살펴보다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기존 자료와 비교해보니 탱크 수가 엄청나게 늘어난 것이다. 비무장지대 북쪽 계곡에 전에는 없었던 전차 사단이 등장했고 그 규모는 전차 270대, 장갑 차량 100대 규모였다. 암스트롱은 북한군의 전차가 기존 정보 판단보다도 약 80%가 증강됐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 놀란 국방부는 35명의 분석팀을 새로 만들어 북한군 전력에 대한 종합적인 재평가 작업에 들어갔다. 1978년 이 분석팀이 미군 고위층에 보고한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북한은 약 700개의 대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10년 전에 비교해 2배 이상 증강된 규모다. 전차와 야포는 한국군의 2배다. 지상군의 규모는 기존의 48만 5천 명에서 68만 명으로 늘었다. 이들 병력의 상당수는 휴전선에 근접 배치돼 있다. 1979년 1월 초 이 분석 내용이 육군에서 발간하는 아미타임스에 누출되어 보도됐고 미국의 언론은 이를 크게 인용해 보도했다. 주한미군 철수를 강행하려던 카터 대통령의 논리적 근거를 허무는 보고서였다. 그 전에 이미 이 보고를 받았던 카터 대통령은 1978년에 1개 전투여단 병력을 철수하려던 당초의 계획 규모를 축소하여 1개 대대 800명과 비전투요원 2600명만을 철수하도록 했던 것이다. 1979년에 들어서 카터의 주한미군 철수 계획은 더 이상 추진력을 상실한 상태가 됐다. 카터는 2월 9일 상원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새로 평가된 북한 군사력의 영향을 검증하는 동안 추가 철군을 보류한다는 결정을 발표했다. 미국 백악관의 국가안보위원회에서 동아시아 문제를 담당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반대 입장에 섰던 윌리엄 글라이스틴스는 1978년 여름 주한 미국 대사로 부임했다. 그는 7년 전에 쓴 회고록에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카터의 철군 추진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혹평했다. 다행히 미국의 정치제도의 안전밸브는 그 성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대통령의 보좌관들은 효과적으로 그를 설득했고 의회는 대통령을 공론회장으로 끌어내 언론과 함께 공정한 검증을 했다. 카터 대통령은 자신의 고집을 꺾고 국가적 판단을 수용했다. 글라이스틴 전 대사가 묘사한 카터의 인권 정책은 요사이 노무현 정권이 벌이는 소동과 흡사하다. 그는 회고록에서 카터는 인권 문제에 병적으로 집착했다고 썼다. 그는 인권 문제 기구를 신설했다. 인권운동에 가담했던 친구들을 끌어들여 인권 문제 전도사 역할을 하도록 했다. 카터는 그들에게 의회 내의 동조자들과 협조하도록 지시하고 행정부 내 인사들에게는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업무 평가의 주요 척도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정부 인사들과 인권운동가들의 과거사 논쟁과 긴장관계가 밖에서 안으로 옮겨지는 결과를 빚었다. 인권 문제로 특채된 사람들은 한국 정부와 관련된 거의 모든 사항에 인권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기를 바랐다. 거의 매일 그들은 한국 정부를 맹렬히 비난하는 성명을 냈다. 글라이스틴 전 대사는 자신이 이들 인권그룹과 맞서 한국을 변호하는 입장에서 일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권 문제 담당이던 국무부 차관 워렌 크리스토퍼 그룹 회의에 참가할 때마다 피고가 된 기분이 들었다고 회고했다. 대부분의 회의 참석자들이 아시아에 대해서는 무지했다. 아시아 국가들이 다른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를 염두에 둬야 한다는 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의 경우 안보를 공고히 하고 경제 발전을 이룩했으며 부와 교육 기회의 공정 분배, 국민들의 사회적 역동성을 무시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한국의 농민들과 노동자들에게는 이런 업적이 중산층이 추구하던 개인의 정치 권리보다 더욱 중요했다. 글라이스틴이 개탄한 것은 카터의 인권 전도사들이 박 대통령 개인에 대한 공개적 비난을 통해서 인권을 개선해보려고 하는 시도였다. 그는 우리가 박 대통령에게서 합법적 지도자의 망토를 벗기는 것으로 보이면 또 다른 쿠데타를 불러와 다른 군부 지도자가 그 자리를 채울 뿐이며 그런 사람이 박정희보다 더 민주적일 것이라는 보장도 없을 것이다.
그들은 세상 물정을 모르는 소리만 했고 반대로 그들은 나를 아시아 독재 정권의 옹호자로 어겼다 라고 기록했다. 민주화운동 제야 세력의 공세가 거세지고 선명투쟁 노선의 김영삼 총재가 등장하던 1978년에서 1979년 상반기, 미국과 한국은 인권 문제, 주한미군 철수 문제, 코리아 게이트 사건 등으로 불편했던 관계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시작한다. 1978년 중반에 이르면 코리아 게이트 사건 조사도 종결 단계로 접어들었다. 11월 중간선거가 끝나면 신문지면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판단한 글라이스틴 대사는 1979년에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해 한미 관계를 정상화시키려는 계획을 홀브록 차관과 벤스 국무장관에게 보고해 허락을 받았다. 워싱턴에서는 박 대통령이 인권 개선 노력을 보여야 정상회담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1978년 10월 25일 박 대통령을 만나 정상회담에 관한 미국 측 의사를 전했다. 박 대통령도 정상회담에는 긍정적이었으나 인권 개선을 조건으로 거는 데 대해서는 거부 반응을 보였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북경에서 미국 선교사 아버지로부터 태어나 중국에서 자란 사람이었다. 예일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 직업 외교관이 됐고 동아시아를 전공으로 했다. 그는 아시아 사람들을 다루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인권 개선의 필요성을 박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는 인물들과 자주 접촉을 했다. 그와 CIA 지부장은 박동진 외무장관과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을 만나 솔직한 이야기를 나눴다. 당시 미 CIA 한국 지부장은 로버트 브루스터였다. 박 대통령은 1978년 12월 한국 인권 문제의 상징적 인물인 김대중 씨 등 정치범 상당수를 석방했다. 홀브록 차관보는 1979년 3월 박 대통령을 면담하고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긴급조치 9호를 해제하고 구금자를 석방하면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서 호의적 성과가 있을 것임을 암시했다. 즉 주한미군 철수 포기와 인권 개선을 맞바꾸자고 한 것이다.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카터는 세상 물정을 모르는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또다시 드러냈다. 그가 한국을 방문하는 동안 박 대통령과의 회담에 김일성을 동참시키고 싶다는 뜻을 글라이스틴 대사에게 전하고 한국 측과 협의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한미 관계가 정상화되었음을 과시하려고 마련한 회담장에서 박 대통령의 적을 돋보이게 하려는 이런 짓을 강요하면 사임하겠다고 워싱턴에 통보했다. 미 국무부에선 카터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정상회담 때 북한 측에 한, 미, 북 3자 회담을 제의하는 방향으로 한국 측과 협의하도록 수정 지시했다. 1979년 6월 4일 글라이스틴 대사가 박 대통령을 만나 조심스럽게 이 제안을 설명하니 박 대통령은 북한이 그런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의심스럽다면서 한번 해보자는 정도의 반응을 보였다. 박 대통령은 이날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다. 나는 카터 대통령이 우리 편인지 아니면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의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서처럼 남북한 사이에서 중재자로서 중간 위치를 고수할 것인지 궁금하다. 카터 대통령은 김대중 씨를 만나고 싶어 했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이 발상에 강력히 반대하는 전문을 보냈다. 만약 김대중 씨와의 만남을 고집한다면 방안의 긍정적 성과 가능성은 사라지고 분위기는 즉시 냉각될 것이며 박 대통령은 이를 개인적 모욕으로 받아들여 우리의 모든 노력을 수포로 돌리고 말 것이다. 카터는 벤스 국무장관에게 박 대통령과의 회담을 취소하더라도 김 씨를 만나겠다고 화를 냈으나 결국 고집을 꺾었다. (1979년 6월 29일) 카터는 도쿄에서 7개국 경제정상회담을 마치고 김포로 돌아오게 돼 있었다. 김포 지역의 안개로 착륙이 늦어져 영접 나간 박 대통령은 거의 2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보도진에 둘러싸인 채 박 대통령과 악수만 나눈 카터 대통령은 시동을 걸고 대기 중이던 미 해병대 헬기를 타고 회오리 바람만 남긴 채 동두천 미군 부대로 떠났다. 박동진 외무장관이 곁에서 지켜보니 양 대통령은 비사교적인 성향이 있을 뿐 아니라 초면인 관계로 악수는 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다소 서먹서먹한 인상을 주었다고 한다. 6월 30일 여의도 광장에서 환영 행사를 같이 하고 청와대로 들어온 도 대통령은 제1차 정상회담에 들어갔다. 미국 측에서는 벤스 국무장관, 브라운 국방장관, 브레진스키 안보보좌관, 글라이스틴 대사, 베시 주한미군 사령관이 배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최규하 총리, 박동진 외무장관, 노재현 국방장관, 서종철 안보특보, 김용식 주미대사, 김계원 비서실장,
그리고 통역을 맡은 최광수 의전수석 비서관이 배석했다. 박 외무장관은 한미 간에 사전에 협의한 회담 진행 방식을 미리 박 대통령에게 보고해뒀는데 회담은 처음부터 이상하게 흘러갔다. 박 대통령은 회담을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것을 설명하여 상대방의 양해를 구하는 관례를 무시하고 곧바로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꺼냈다. 회담을 준비하면서 미국 측이 가장 신경을 썼던 것이 이 부분이었다. 미 국무부 홀브록 차관보는 이미 주한미군 철수 계획은 사실상 포기된 마당에 박 대통령이 새삼 이 문제를 거론해서 카터의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김용식 주미대사에게 신신당부를 해놓았을 뿐 아니라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제3 다짐을 받아놓았던 것이다. 박 대통령은 자신이 메모해둔 종이를 꺼내놓고 일방통행식이고 강의조의 발언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통역시간을 포함해 45분간 진행됐다. 배석했던 글라이스틴 대사는 이를 장황하고 딱딱한 연설조의 주장이었다고 표현했다. 박 외무장관은 일방통행식 발언이었을 뿐만 아니라 통역을 통해 하는 말이었으므로 매우 지루한 시간이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이 강조한 것은 주한미군이 한국의 방위뿐 아니라 동아시아와 자유세계의 방어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김용식 대사가 보니 카터 대통령은 펜을 들고 메모지에 무엇인가 쓰는 자세를 취했는데 경청하는 것 같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에 열중하여 카터의 불쾌감을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느꼈다고 하더라도 약 3년간 카터의 인권 정책과 철군 계획으로 속이 상할 대로 상해 있었던 그로서는 하고 싶은 이야기를 쏟아놓아야 할 판이었다. 박 대통령은 손가락으로 탁차를 탁탁 치면서 안보 강의를 계속했는데 이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오는 행동이었다. 카터의 턱 근육이 조용히 실룩거렸다. 헤럴드 브라운 국방장관은 옆자리의 글라이스틴 대사에게 카터 대통령의 표정을 보니 매우 화가 나 있는 것 같다고 귀뜸했다. 카터는 메모를 써서 브라운 장관과 벤스 장관에게 슬쩍 넘겼다. 거기엔 만약 박정희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주한미군 전원을 철수시키고 말겠소 라고 적혀 있었다. 박 대통령의 연설조 발언이 끝나자 카터도 반격을 시작했다. 인구도 많고 경제력도 우세한 한국은 왜 북한이 군사력의 우위를 점하도록 허용했는가 라고 공박했다. 한미관계의 정상화를 목표로 했던 회담이 바야흐로 설전장이 될 판이었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과거 여러 번 정상회담에 배석했지만 그날의 두 사람처럼 회담 자체를 엉망으로 만든 지도자들은 본 적이 없다고 회고록에서 고백했다. 그는 한미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외에도 한국에 주재하는 미국의 고위 외교관으로서 개인적 실패감을 억누를 수 없었다고 한다. 회담 중 휴식이 있었다. 미국인들은 그들끼리, 한국인들은 따로 모였다. 두 정상의 험악한 언쟁으로 분위기가 무거워져 서로 대화조차 나누려 하지 않았다. 휴식이 끝나자 두 대통령은 기록자만 데리고 단독 회담에 들어갔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별실에서 기다리는 것이 정말로 고통스러웠다고 했다. 단독 회담은 본격적인 공방정인이 됐다. 카터는 박 대통령이 요구한 철군 계획의 완전한 동결을 거부하고 아무런 약속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 정부가 방위비를 더 지출해 남북한 전력 불균형을 감소시켜야 할 것이 아니냐고 들이댔다. 박 대통령은 방위비 지출을 늘리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면서 한국은 북한과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드디어 카터가 인권 문제를 들고 나와 긴급조치 9호의 해제를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으로 가까운 장래에 해제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조언에 유의하겠다고 넘겼다. 단독회담을 하고 나오는 두 대통령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카터 대통령은 청와대를 떠나면서 미국 대사관저로 향하는 자신의 차에 벤스, 브라운, 브레진스키 그리고 글라이스틴 대사를 태웠다. 그는 즉시 글라이스틴 대사를 힐난했다. 그 사이 차가 한 10분간 청와대 본관 앞을 떠나지 못했다. 전속 나온 김계원 비서실장은 차가 떠날 때까지 한참 기다려야 했다. 대사관저로 가는 차 중에서도 카터의 공격은 계속됐다. 글라이스틴 대사를 향해서 삿대질까지 했다. 왜 그는 한국의 군사비 지출을 최소한 미국 수준으로 늘리지 않는가? 왜 그는 정치적 자유화를 위한 조치에 반대하는가? 글라이스틴은 박정희를 위한 변호를 하지 않으면 안 됐다. 박 대통령은 철군 문제에 있어서 만족스러운 대답을 듣지 못해 난감했을 겁니다. 한국은 개발도상국으로서는 과도한 방위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과거 한국 군부의 독재적 경향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방위비 증액 요구를 자제해왔습니다. 카터는 글라이스틴 대사의 주장을 일축하고 또다시 박 정권의 인권 탄압을 규탄했다. 자동차가 대사관저 현관 앞에 도착했는데도 차중 토론은 계속됐다. 벤스와 브라운 장관도 끼어들어 몰리는 글라이스틴을 감쌌다. 욕을 실컷 먹은 글라이스틴은 카터에게 물었다. 박 대통령이 무엇을 해주기를 기대하는가? 카터는 두 가지를 주문했다. 한국이 국방비 지출을 국내 총생산의 6%까지 높일 것과 괄목할 만한 인권 신장 조치 약속을 받아내라는 것이었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각하가 돌아가시기 전에 최선의 결과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제서야 카터는 차에서 내렸다. 카터를 예방하기 위하여 뒤따라온 최규하 국무총리, 박동진 외무장관들이 탄 승용차가 긴 행렬을 이루며 대사관저 정문을 지나 길에까지 들어서 있었다. 그날 오후 벤스 장관과 홀브룩 차관은 김용식 대사를 통해서 글라이스틴 대사는 김계원 비서실장과 최강수 의전 수석을 통해서 박 대통령에게 두 가지 주문을 전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는데 오후에 김계원 실장이 글라이스틴 대사에게 연락을 취했다. 전날 정상회담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므로 내일 오후 벤스 국무장관을 박 대통령이 따로 만나기를 원한다는 전갈이었다. 김 실장은 대사에게 좋은 소식을 기대해도 좋다고 말했다. 이런 경과가 카터 대통령에게 보고되어 그의 기분도 좋아졌다. 6월 30일 밤 청와대 국빈 만찬장의 분위기도 한결 부드러웠다. 7월 1일 박 대통령은 벤스 국무장관에게 방위비 지출을 GDP의 6%로 올릴 것을 약속하고 카터 대통령의 인권에 관한 생각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카터 대통령이 그날 오후 이한 인사차 박 대통령을 찾아왔을 때도 실속 있는 대화가 오고 갔다. 먼저 카터 대통령은 방위비 증액 요구를 받아들여준 데 대해서 감사하고 워싱턴으로 돌아가면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에 대한 박 대통령의 희망을 고려해 만족할 만한 결론을 내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오랫동안 고대하던 말이었다. 끝으로 카터는 인권 개선 조치가 양국 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현재로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확언할 수 없으나 각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김포공항으로 향하는 리무진에 동승했다. 카터는 박 대통령에게 종교가 있느냐고 물었다. 어린 시절 고향에서 교회 주일학교에 다닌 경험밖에 없는 그는 없다고 했다. 카터는 각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침례교회 목사 김장환 씨를 보내 우리의 신앙에 관해 알려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평소부터 잘 아는 김 목사를 환영하겠다고 했다. 카터가 탄 전용기가 이륙하자 박 대통령은 드문 웃음을 짓더니 글라이스틴 대사를 껴안았다. 박정희로서도 스트레스를 크게 받았던 3일간이었다. 이로써 정권적 차원에서 가장 큰 골칫거리인 한미 갈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그는 생각했을 것이다. 글라이스틴 대사도 그렇게 낙관했다. 한국 현대사는 그러나 권력자의 희망대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또 다른 진짜 위기가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던 것이다.